여러분, 싱가포르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반짝이는 초고층 빌딩, 세계적인 금융 허브, 그리고 정말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거리,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 눈부신 성공 신화가 사실은 한 지도자의 비통한 눈물에서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진정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CNN이 묘사한 것처럼 싱가포르의 변화는 정말이지 극적입니다. 모기가 들끓던 나라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싱가포르의 신화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화에는 그 이면의 현실이 숨어있기 마련이잖아요. 자, 이 기적을 숫자로 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2014년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5만 6천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건국 당시에는 이 숫자가 고작 400달러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반세기 만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게 그 신화 뒤에 숨겨진 현실입니다. 싱가포르를 만든 아버지 리콴유가 독립을 선포하던 바로 그날 기뻐하기는커녕 눈물을 흘리면서 한 말이죠. 나에게 지금 이 순간은 비통한 순간입니다. 아니, 독립하는 날이 왜 비통한 순간이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자, 지금부터 이 역설적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어떻게 한 나라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역사에 남을 만한 번영의 시작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어떻게 나라를 만들지? 이게 바로 리콴유와 그의 동료들이 마주했던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질문이었어요. 보세요, 싱가포르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천연자원? 없죠. 내수시장? 없어요. 나라를 지킬 군대? 당연히 없었고요. 심지어 마실 물조차 말레이시아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독립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독립이 아니라 그냥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모든 건 말레이시아로부터 사실상 쫓겨나면서 시작됩니다. 1965년 독립까지의 과정이 정말 순탄치가 않았어요. 싱가포르 입장에서는요,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말레이시아랑 합병을 선택했던 거거든요. 이건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연방에서 쫓겨난다? 이건 그냥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합병이 깨진 결정적인 이유, 바로 뿌리 깊은 인종 갈등이었습니다. 1964년에 큰 인종폭동이 터졌는데 이게 바로 불을 붙인 거죠. 다수가 중국계인 싱가포르랑 말레이계가 중심인 연방정부 사이에 긴장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결국 폭력으로 터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싱가포르는 도저히 안고 갈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싱가포르 지도자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들이 설계한 아주 냉철하고 실용적인 전략들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경제였습니다. 싱가포르는 당시 상식을 깨는 아주 독특한 전략을 들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쌍둥이 엔진 전략이에요. 이게 바로 옆 동네 홍콩이랑 결정적으로 달랐던 지점이에요. 홍콩은 제조업을 거의 버리고 금융 서비스에 올인했거든요. 반면에 싱가포르는요, 고부가 가치 제조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나중에 싱가포르 경제를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이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요, 바로 사회공학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 80%. 이게 뭔지 아세요? 싱가포르 정부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국유화한 땅의 비율입니다. 와, 상상해 드세요? 나라 땅의 80%를 정부가 소유하는 거예요. 싱가포르의 주택개발청, 그러니까 HDB는요, 그냥 아파트 짓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회를 완전히 새로 설계하고 국가를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구였죠. 보세요. 일부러 여러 인종을 섞어서 살게 만들어서 갈등을 줄이고 또 집을 갖게 해서 국민들을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묶어두는 정말 치밀한 설계였던 거죠. 세 번째 기둥은 국방입니다. 독이 든 새우, 그리고 고슴도치. 이 두 가지 비유가 싱가포르 국방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줘요. 처음에는 날 잡아먹으면 너도 배탈 날 줄 알아 같은 소극적인 방어였다면 나중에는 어디 한번 건드려봐, 다쳐 하는 적극적인 억지력으로 바뀐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수동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위협을 막는 걸로의 전환.
자, 이제 이 모든 거대한 설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리콴유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는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권위주의자였죠. 리콴유의 유산은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경제 기적을 만들고 부패를 없앤 엄청난 업적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들을 탄압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죠. 이 말보다 그의 철학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없을 겁니다. 리콴유는 나라의 생존과 안정을 위해서라면 민주적인 자유 같은 건 희생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바로 이것이 싱가포르가 눈부신 성장을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였던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싱가포르의 이 모델은 과연 성공의 청사진일까요? 아니면 번영을 위해 자유를 희생한 하나의 경고 메시지일까요? 번영, 안보, 그리고 자유, 이 세 가지 가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에 대한 정답은 아마 여전히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